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예금보험공사의 차현진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잠시 후에 사회를 맡아보실 복기대 교수님한테 대강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자리에서 농암유수원에 대해서 간단한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현지에 와서 보니까 이거 뭐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닌데 잘못 온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좀 듭니다. 모이신 분들 모두가 지금 아주 고명하신 분들이고 또 잠시 후에 아주 훌륭한 발표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 자신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역사 전공자도 아니고, 또 특히 제가 어저께 유럽에 있다가 와가지고 시차 때문에 잠도 한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오늘 알량한 실력에 그나마 전달도 제대로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평생 한국은행하고 예금보험공사라는 경제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역사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 비슷한 경제 사상이 우리나라에는 과연 없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에서 조금씩 시간이 날 때마다 연구를 해보니까 농암유수원이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강의를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한테 하기 때문에 좀 흥미를 끌려고 처음엔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여기 지금 어르신들께서 보신 영화가 몇 편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히트를 쳤던 영화들입니다. 내용은 저도 여중에 이건 다 본 것 같은데, 가장 어렵다는 학문인 수학하고 물리학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인데, 공통점은 다 비극입니다. 일생은 비극으로 끝난 사람들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큰 발견과 발명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불행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영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는 이유는 일단 마음에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큰 대접을 못 해줬구나. 그래서 빈센트라는 팝송에도 나오죠. 이 세상은 당신한테는 맞지 않았던 것 같다 하는,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특히 제가 이 세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천동설을 주장을 했다가 화형을 당한 브루노는 별을 버림으로써 우주를 얻었다 하는 별명을 듣고 있죠. 칭찬을 듣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림으로써 진리 전체를 얻었다. 별을 포기함으로써 우주 전체를 얻었다 하는 그런 업적을 이룬 분인데 결론적으로는 화형당해서 죽었고, 존 밀턴도 종교개혁 청교도 혁명 과정에서 개혁을 부르짖다가 왕당파들한테 끌려서 결국은 비참하게 장님으로 그리고 정신병자로서 일생을 마친 사람이 존 밀턴이고, 조너던 스위프트라는 영국의 작가도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죠. 사회 개혁을 부르짖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걸리버 여행기라는 우화 같지 않은 정치 비평서를 쓰고 비참하게 사라져간 사람인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미안한 빚진 감정이 있어서 신문에다 컬럼을 쓸 때도 그런 분들을 소개했었고요. 제가 한국은행 워싱턴 사무소에 근무할 때 정문이 워싱턴 K 스트리트에 있는 저 건물인데 1667이라고 써 있습니다. 1667이 존 밀턴이 신라권을 쓴 해입니다. 신라권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지만 정치적 좌절 속에서 거의 미쳐가면서 쓴
그 글인데 거기 고독한 시대 험한 구소를 만나 암흑과 위험과 고독에 둘러싸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그런 결국은 신락원 속에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는데 제가 긴 시간을 그 짧은 시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조선 후기의 농암 유수원이 존 밀턴이나 조너던 스위트와 비슷하게 천재로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알고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그 처형을 당해서 일가가 몰락한 농암 유수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영국하고 몇 사람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거고요. 오늘 큰 주제는 실학 아니겠습니까? 이 실학자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는 오늘 발표하실 분하고 또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실학에 대해서 배울 때는 크게 둘로 이용후생학파하고 그 경세치용학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쪽은 농촌 사회였던 조선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 농촌 중심의 사회 개혁을 주장했던 파하고 이제 그 조선도 상공업이 후반기에 들어가서는 이제 발달하니까 서울 중심의 그리고 상공업 중심의 사회 개혁을 부르짖었던 두 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암 유수원은 서울 중심의 상공업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장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경제사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사회에서나 다 부딪히는 면인데 미국도 이 비슷한 무렵에 그 유수원과 요 사람들이 활동했을 때 비슷한 때 신대륙에서는 미국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의 미국이 건국되었을 때 건국의 아버지 두 사람인 토마스 제퍼슨하고 알렉산더 해밀턴이 똑같은 논쟁을 했습니다. 신생국 미국이 농업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상공업을 육성해서 영국과 같은 사회로 가서 산업혁명을 빨리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대논쟁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성호 이익과 농암 유수원이 비슷한 논쟁을 벌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경제 사상 면에서의 그 논쟁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시의 적절하고 크게 뒤진 게 아니었었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농암 유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지금부터 한 20년이 조금 안 됐는데 미국에서 근무할 때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만 한정주 씨라고 아마 역사 평론가가 계신데 그 유수원에 대해서 쓴 짧은 평론 칼럼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있었구나 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수원이 여기 제가 빨간 밑줄을 쳐봤습니다만 유수원은 나라가 좁고 인구가 많아서 우리나라는 못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패배론적인 생각을 버려라. 우리도 농업 생산성만 높이면 언제든지 부국 강병할 수가 있고 왜 신세 한탄만 하느냐, 인구 많다는 걸 탓하지 마라 해서 비슷한 시절, 아니 한 70년 뒤에 멜더스의 인구론이 나왔을 때 멜더스는 인류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인구 폭발 때문에 결국 다 망할 것이다 하는 암울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전에 농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농암 유수원은 그 반대되는 생각, 인구 탓하지 마라, 생산성이 중요하다. 그게 근대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부존 자원을 탓하지 말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는 비슷한 이야기를 조선 때 농암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단 말인가 하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우서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일단 농암 유수원 선생의 그 일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원은 1694년 갑술 옥사 때 출생을 했습니다. 시기가 참 기가 막힌 때인데 우리 뭐 동인과 서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 서인은 또 노론 소론으로 이렇게 막
4분 오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술옥사라는 것이 일어났고, 그때 노론과 소론 즉 서인들이 연합 정권을 출범을 한 것이 갑술옥사 아니겠습니까? 그때 소론 계파에 소속돼, 유소는 저 집안이 대대로 이제 소론 집안이었었는데, 그 작은 아버지 좌의정을 지냈던 작은 아버지는 소론 중에서도 강경파였다고 합니다. 이 노론 소론으로 갈리는 것도 뭐한데, 또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져서 또 이 그 소론도 또 쪼개지고 했는데, 이 유수원이라는 사람은 머리는 좋고 바른 말은 또박또박 해가지고 그 동기 내지는 같은 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사람들이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과거에 급제하기는 했지만 채 30이 되지도 않은 나이에 같은 소론파의 온건파인 영의정 조태구, 영의정이라 그러면 지금 총리 아니겠습니까? 총리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파직을 당해서 그 이후에 한 10여 년을 지방 관료로 지방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우서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이 하도 파격적이고 참신한 주장이 많다 보니까 중앙 조정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읽어보고, 야, 이 젊은이들 참,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인데 해가지고 영조한테 천거를 해서 1741년에 요 무렵에 중앙에 재진출을 했다가 55년 만 60이 되던 해에 을해 옥사가 벌어지는 때 이 일종의 반란을 획책했다 하는 죄를 누명을 쓰고, 본인은 물론 일가 자식까지 다 체포가 돼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은 지금 남아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유가족들은 다 관노비로 전락을 해서 일가가 폭망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럼 왜 이렇게 이제 비극적인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 면이 있는지 그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원의 출세기를 보면, 승정원 일기에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37년 10월 24일 날 그 영조가 뭐 탕평책 차원에서 좀 똘똘한 사람 없느냐, 내가 쓸만한 사람 없느냐 그랬더니 그 왕을 둘러싸고 있는 신하들 일제히 이종성이가 말하기를, 단양 군수 유수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참 책도 잘 쓰고 참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지방에서 썩고 있으니 이거 국가적인 낭비 아니겠습니까? 참 환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그래? 그 친구 누군데? 그러니까 조현명이라는 또 다른 신하가, 아버지는 누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또 그 다른 신하가, 그 사람 지금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대단한 책입니다. 이런 책이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해서 아마 1737년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지방에서 중앙으로 불려오는 것 같습니다. 유수원이 쓴 책에, 그래서 이 왕학을, 그래서 영조도 그 책을 다 읽어봅니다. 우서라는 거 쭉 읽어보는데, 유수원의 그 책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치, 철학, 사회, 경제를 다 포괄하는 책이라서 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는 신분제도 개편안도 들어있고, 정부 조직 개편안도 있고, 재정 개혁안도 있고, 뭐 요즘으로 따지면 연금 개혁, 무슨 노동 개혁, 뭐 농공상업 진흥 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는 금융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그 중에서도 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재정 개혁안하고 농상업 진흥안, 요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유수원의 농업진흥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수원 자신은 농업보다는 이제 상공업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업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농지개혁 같은 건 필요하다. 그러나 주나라 때부터 있었던 정전제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너무 과거로 소급할 수는 없다. 이미 토지를 매매하기 시작한 지가 몇백 년이 됐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토지 소유 자체를 근본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 이미 시대가 지났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다만 토지를 둘러싼 세제는 개혁을 해서 재정은 튼튼하게 하고, 세금을 거둘 때 불공평함은 없애야 되겠다 해서
토지를 둘러싼 세제 개혁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세금과 다른 제도도 다 마찬가지지만 병역도 마찬가지지만 예외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혜를 받는 사람이 없는데 예외를 다 줄이자, 원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누구는 이런 이유에서, 저 사람은 저런 이유에서 세금 안 내는 거 다 집어치우고 공평하게 세금을 걷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다 해서 여기 쭉 어려운 한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지방 관료로 전국을 전전할 때 그 향응을 제공받고 그냥 펜대 굴리고 책상 물림으로 일을 했던 게 아니고 직접 그 농암 귀머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을 찾아가서 쭉 농사 짓는 걸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고 중앙에서도 이런 농기구는 갖다 써야 되고 하고 쭉 열거들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방죽, 하수로, 제방, 두레박, 뭐 지금으로 따지면 경운기, 트랙터, 탈곡기 뭐 이런 무수히 많은 그 농업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아, 유수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디테일에 강했었구나. 그러니 영조를 포함한 중앙 관료들이 야, 이거 우리는 모르는 구 있는 거를 유수원이는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이걸 다 연구를 했구나 하고 감탄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읽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돼서 유수원의 사상은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토지를 둘러싼 세금은 좀 공평하게 바꿔야 되겠다.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좀 더 크게 나가서 이제 재정개혁안을 살펴보면 그 군포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 시대 백성들은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 둘로 나뉘어주고 군대 안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들 군대 간 사람을 대신해서 그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군포라는 것을 그 세금조로 내게 돼 있는데 그 걷는 양이 너무 적다. 그래서 무슨 국방을 하겠는데 일단 많이 걷어야 되겠다. 많이 거두려면 뭐 김대감 집에 뭐 저쪽은 노비는 노비니까 세금 안 걷고 뭐 누구는 몰에서 세금 안 걷고 그런 거 없고 세금 다 걷자. 산노비나 관노비나 외고노비도 다 납세 의무를 부과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미국도 그랬지만 노비는 재산일까요? 사람일까요? 우리도 그랬고 미국 건국 초기에도 그랬지만 양반들이 편리한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사람으로 보고 어떤 때는 물건으로 봅니다. 미국도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1787년에 오죽하면 3-5분의 3법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 헌법 미국 헌법에 초창기 헌법에 있었는데 기타 사람 이게 흑인하고 인디언을 말합니다. 흑인 사람은 선거를 할 때는 5분의 3만 사람으로 본다. 인구수에 따라서 투표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으로 재산으로 노비를 재산으로 보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미국 남부도 그렇고 우리도 양반들도 그렇고 아 노비는 저기 재산 아니야 이거 사람인데 왜 내가 재산세를 많이 내 이러고 투표를 할 때는 그러면 투표권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노예들도 그때는 너희는 사람 아니니까 투표권이 없어.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었는데 유수원이 과감하게 노비도 사람이다. 그러니 세금을 내는 게 뭐 어떠냐? 당시 양반들은 아마 그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을 했었다. 신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다만 한계는 노비도 사람으로 봐서 똑같이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 요즘 경제학 사상으로 보면 역진세의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이 세금을 걷으면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노비의 그 부담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유수원은 이 군포제도 재정개혁과 관련돼 가지고 노비를 사람으로 보자. 그래서 세금을 걷자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역진세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면에서는 그 시대의 한계가 있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호적제도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나라가 잘 돌아가려면
책상 물림으로 조정에 앉아가지고 명령만 내리지 말고 통계청을 만들어서 인구부터 파악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벌고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산업에서는 얼만큼 이익이 나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산, 가옥, 가축, 수레, 과실수에 따라서 그 세금을 걷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한 80년 뒤 독일에서 나왔던 관방주의자들하고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독일의 관방주의자들은 캐머럴리스트라고 해서 이 부국 강병을 하려면 일단 인구 파악부터 그리고 소득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통계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통계학이 수학 갖고 끄적끄적하는 것 같지만요, 독일 사람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통계학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수학의 한 분야였을 뿐이고 모든 학문은 라틴어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코노믹스,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다 그 라틴어인데 통계학만은 독일어입니다. 스태티스틱스. 번역을 하면 국가 통치 기술학입니다. 국가를 통치하려면 통계부터 알아야 된다. 그래서 통계 스태티스틱스란 말은 독일 말로 국가의 통치 기술이란 뜻이고요.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할 때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통계는 정확하게는 통치 계산학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스태티스틱스란 말을 국가 관리를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 통치학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통계원이라는 것을 이토 히로부미가 만들고 그래서 생긴 게 통계학이라는 학문인데 그 단어가 있기 전부터 유수원은 우서라는 책에서 국가를 잘 운영하고 세금을 잘 거두려면 인구들 파악을 해야 되고 소득을 파악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유수원은 18세기 독일 관방주의자들의 그 통계를 중시했던 생각하고 이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재정개혁안하고 관련돼서 제가 가장 그 주목하는 법은 재산세도 중요하고 인두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득세다. 누가 얼마를 버는지를 알고 그거에 따라 세금을 걷어야지 공평하고 또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누수가 없다. 근데 지금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서는 이걸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가 얼마나 버는지 물건 팔아서 호주머니 넣는 걸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그래서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눈에 보이는 땅, 집, 굴뚝, 창문, 사람 수 이거에 따라 세금을 매겼지 소득을 따라서 세금을 매긴다는 거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요. 세계 최초로 소득세를 거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국이 1799년 프랑스하고 전쟁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것이 처음이고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고 그 다음에 1842년에 이제 항구적으로 도입이 됐고 미국도 이제 1861년에 이제 도입했다가 1913년부터 항구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그보다 훨씬 전에 유수원이 장차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수나 재산에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 걷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 이거는 유수원이 서양에서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로 넘어가면은 가축, 배, 수레, 술, 장 이런 거에도 3% 정도 세금을 부과하자. 그리고 양도세도 도입을 하자. 그리고 세금을 전문으로 걷는 세과사라는 그 공무원들을 따로 뽑고 또 우리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국세청 관리들이 또 아름아름이 봐주면서 뇌물도 받으면서 세금도 덜 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아첩이라는 납세 필증을 띄워줘서 나중에 이제 공정하게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다 확인을 하자 해서 굉장히 디테일이 강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제 양서라고 해서 평안도 항해도는 여기는 맨날 외적이 침입되어 오니까 아예 조선시대 때 세금 걷는 걸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 평안도와 황해도를 다스리는 그 도백이 알아서 세금 걷고 알아서 뭐 지출을 하라고 해가지고 8도 중에서 2도는 세금을 안 냈습니다. 중앙에서 세금 걷을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돈은 무슨 이유에서, 저 돈은 저 이유에서 그런 식으로 세금을 안 걷고 봐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느냐. 일단 다 걷어라. 그리고 정부에서 다시 지금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제 재정 이관하는 것처럼 주자. 그래서 아예 과세를 포기하는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자면, 유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집안에 이 서인 집안, 소론 집안으로서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던 사람이 있고, 당시 노론이 굉장히 그립이 강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파격적인 생각을 함부로 이야기했던,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겉으로는 노론의 주장과 다르지 않는 주자학을 잘 해야 된다. 중국을 본받아서 이런 거를 잘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거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일단 철저하게 노론하고 비슷한 생각을 일단 주장을 하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있지 않아? 하면서 그때부터 현실 비판론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주자학 좋은 학문이지. 근데 하면 제대로 해야지. 응? 정도전이 이학을 한다고 떠들었으나 앵무선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지 크게 달라진 게 없잖아. 제대로 하려면 바로 해야지 하면서 현실 비판론을 펼칩니다. 쭉 보면은요, 가만히 그래서 선배 조정에 있던 선배 관료들이 보면은 말인즉슨 틀린 말이 없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이거 지금 노론이 집권하고 있는 조선의 현실을 뒤통수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친구다, 시한폭탄이다, 저 친구는 위험하다 하고 제거를 결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소한 이유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일가가 아주 패망을 하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데, 유수원은 그런 운명을 알면서 굉장히 조심을 했으나, 그러나 그 운명을 피하지는 못했다 하는 면에서 참 불우했던 천재였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게 되고요. 유수원의 우서라는 책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썼다가는 칼이 날라와서 자기가 죽을 걸 압니다. 그래서 문답식으로 글을 씁니다. 이건 어때? 그건 이렇지 하고 Q&A 이 식으로 책을 씁니다. 그게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요, 유수원보다 조금 먼저 있었던 갈릴레오가 천문대화라는 책을 썼던 거랑 똑같습니다. 갈릴레오도 잘못 쓰면 이 마녀 종교 재판을 받아서 자기가 한순간에 인생이 끝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천동소를 주장하는 천문대화는요, 바보와 똑똑한 사람들의 두 사람의 Q&A로 나갑니다. 갈릴레오하고 똑같은 전략을 쓴 겁니다. 그냥 자기는 제3자의 기록자의 입장으로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쪽에 의중이 들어가 있었고, 그걸 읽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이 친구 짱구 굴리면서 머리 굴리면서 은근히 우리 비판하고 있네 하는 걸 아니까 더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수원이 이제 죽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문답식으로 책을 썼다. 천문대화라는 갈릴레이 책을 보면 1632년이니까 유수원보다는 한 100년 정도 먼저 나왔던 책인데, 신의 학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 그리고 구학자 이 세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또 물어보거니 하는 식으로 갈릴레오가 책을 썼는데, 우소를 보면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돈은 있는데 어떤 때는 돈을 안 쓰다가 그러고, 누구는 이익이 된다, 이익이 안 된다, 돈을 쓰지 말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뭐가 맞아? 그러니까 내가 답을 해줄게 하고 답왈하고, 이게 이제 유수원의 생각인 거죠. 이걸 보면은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인데, 누가 많이 갖고 있냐면 권력 아문, 재력 아문, 돈 많은 관료들하고, 그 다음에 군벌, 각 지방에 있는 군벌들, 그리고 부상대고 돈 많은 장사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걸 고치려면은 개인이 돈을
발행하는 걸 막고, 옛날에는 그 지방 관료들이 조금 뇌물을 매기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시설을 통해서 엽전을 만들었습니다. 몇 개 만드는지는 관료들한테 안 알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 발행권이 전국에서 조폐공사가 한 4, 50개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 다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노론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론에서 보기에는 저 친구 위험한 친구다. 저건 살려뒀다간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너는 말로는 부드럽게 책을 쓴 것 같지만 면종복배하면서 우리한테 칼을 들이밀고 있구나 해서 위험천만한 인물이라고 여겨서 결국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제가 뭐 시간 얼마 안 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수원의 화폐관은 여기서부터 제가 굉장히 감탄하는 부분이었는데, 화폐는 공공재이자 사유재다. 화폐는 사유재이자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으면 좋다 그래서 돈을 사유재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은 여러분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 돈으로 고치고, 여러분 집 앞에 도로가 패이면 나라의 돈으로 고칩니다. 도로는 공공재고 자동차는 사유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1,000원짜리 찢어졌거나 10,000원짜리 찢어졌거나 물에 젖었거나 해서 은행에 가면 돈 수수료 안 받고 그냥 새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5만 원권은 여러분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공공재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집 앞에 있는 도로가 파였을 때는 내 돈으로 고쳐지지 않고 국가의 세금으로 고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공공재적인 속성과 사유재적인 속성이 다 같이 있는데, 유수원이 그걸 파악했던 겁니다. 화폐는 한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돌아야 되는 그런 것이고, 분명히 공공재적인 속성이 있으니까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해서도 안 되고, 발행 권한을, 특허를 자기 마음대로 얻어서 마음대로 돈을 찍어서도 안 되고, 이걸 돈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기관, 즉 오늘날의 한국은행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면에서 저는 유수원의 생각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보다 한 80년 뒤에 있었던 정약용은 오히려 후배지만 화폐에 관한 생각은 많이 못 미쳤습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외국보다 못 사는 이유는 돈이 후져서 그래. 엽전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돈전 만들지 말고 전환서 또는 전환국이라는 오늘날의 조폐공사를 만들어서 서양처럼 돈을 좀 단단하고 이쁘고 균질하게 만들자. 그게 부국 강병의 첩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 정약용은요, 화폐를 물질로서밖에 못 봤던 건데 보고요. 유수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폐 발행하는 권한을 중앙에서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특정 세력이 화폐 발행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치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면에서 유수원이 훨씬 정약용보다는 화폐관에 있어서 선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거는 비슷한 동시대에 어떤 사람한테도 뒤지지 않는, 서양은 물론이고 중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런 것을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 유수원의 주장의 일부가 정약용으로 흘러서 훗날 전환국을 거쳐서 대한제국 시절에 전환서라는 조폐공사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유수원의 생각은 그거보다는 훨씬 진보적이었었다. 정약용을 뛰어넘는 해안이었었다. 그리고 유수원의 생각은 왕안석의 신법과 비슷한 면이 있었다. 청묘법, 시역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생활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무렵 요 때는
그 왕안석의 신법이 나올 때는요, 서양에서는 대부업 자체가 금지가 돼 있어서 금융업이라는 게 없었는데 동양에서는 그 청묘법, 심효법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의 햇살론, 정부 주도의 그 서민 금융을 중국에서는 실행을 했었고, 그걸 유수원이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수원은 화폐뿐만 아니고 금융기관론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논의가 될 정약용보다는 훨씬 화폐와 금융면에 있어서는 놀라운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그 저의 그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뒷부분은 이야기가 좀 길어가지고 다음 기회, 다른 기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약해 보면 농암유수원은 그 조선 후기에 그를 대표하는 실학자 중에서 그 상공업을 중시했던 그 이용후 생학파의 한 파지만 그 생각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앞선 면이 있어서 후학인 정약용보다도 앞선 면이 많았다. 그리고 너무 이빠른 소리를 잘해서 당시 노론한테 크게 밉보여서 결국은 너무 똑똑해서 일가가 폭망하고 그 단절된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었다.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런 역사적인 천재들하고 비슷한 레벨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그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두서없이 짧은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